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파킨슨 TV에서 많이 익숙한 두 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아련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파킨슨 TV 시즌2 구호 얼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1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용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파킨슨 TV 시즌 1 때 아마 초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파킨슨병의 병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파킨슨 TV 아직 출연하긴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희경 씨는 참여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네, 뭐 병기에 뭐 영어로 뭐라 뭐 네. 했던 거는 기억이 네. 나고요. 아무튼 1기부터 5기까지 나누어졌던 거, 그 단계는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된 이름 혼앤야 이렇게 부르는 맞다. 혼앤야 스케일인데요. 희경 씨가 기억하시는 대로 1단계 1기 그리고 5기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임상적으로 1기, 2기는 이제 초기라고 하고요. 3기는 중기, 그리고 4기부터는 저희가 묶어서 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시즌 1 7편에서 김현숙 교수님하고 이재정 교수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링크를 눌러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킨슨병은 이제 초기, 중기, 그러니까 1기부터 3기까지 정도는 약물 치료 잘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관리가 아주 잘 되는 이제 그런 병인데요. 하지만 4기나 5기에는 물론 약물 치료가 관리가 잘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진행된 조금 더 후기 단계의 파킨슨 환자들이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시즌 1에서는 진행 단계별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후기 단계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좀 길게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많이 진행된 파킨슨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중요한 얘기라서 아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김미정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파킨슨 질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해둬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파킨슨 병이냐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이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파킨슨 TV를 초반부터 열심히 시청한 바로는 시즌 1에서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 그리고 28회에서 다계통 위축증을 설명했었고 29회에서 진행성 핵상마비에 대해 다뤘고요. 그리고 시즌 1에서 4회랑 시즌 2에서 13회에서 루이소체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질환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진료 현장에서 파킨슨 병과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을 구별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바로 이제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진행 속도가 빠른 게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은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후기 상태로 좀 더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환자마다 진행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 환자라 하더라도 병이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조절을 잘 받고 관리를 잘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네, 김미정 교수님께서 진행 속도가 다 다르다. 아니면 이 병이라고 꼭 진행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다. 감별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혹시 우리 파킨슨 TV 단골 멘트 있잖아요, 이용우 교수님. 네.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눈치를 너무 잘 채셨고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하면서 사실 고민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의 일이다. 이건 나한테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까 봐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개인차가 크고요. 파킨슨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병의 상태 또 증상 이런 것들이 같은 이름이지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걸 보고 걱정을 미리 하셔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미리 알고 어디까지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더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두 후기 상태로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관리를 잘하면서 지내되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환자분 그리고 가족분들을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선 좀 재주가 없네요. 웃음은 제가 담당할 테니까요. 교수님들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할 분담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을 하고 이제 본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아련 교수님께서 먼저 파킨슨 질환이 많이 진행된 후기 상태는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킨슨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떨림, 강직, 서동증, 보행장애와 같은 이런 운동 증상들이 약물 치료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게 지속되는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조절되지 않는 운동 증상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혼자서 걷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치매나 배뇨장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비운동 증상들도 심하게 동반될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상태가 되면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옆에서 보시기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고 이제 조금의 도움이라도 있으면 일상생활이 되는 경우에는 잘 이제 가족분들하고 지내시기가 좋은데 거동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가족분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행된 환자 중에 일부는 집에서 지내시기가 오히려 더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떤 요양시설로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가시는 경우가 있는지 김미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파킨슨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설로 모시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연화장애, 그러니까 삼키는 게 힘들어지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키는 게 힘들어지면 입으로 먹은 게 기도로 넘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식사량 자체가 적어지면서 영양 부족이나 탈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흡인성 폐렴은 후기 파킨슨증 환자분들께서 겪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한 가지라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식사량이 적어지고 체중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면 전신 상태가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동이 많이 힘들어지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욕창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욕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욕창은 이제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이제 거기 혈액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 압력이 가해진 부분에 연부 조직까지 혈액이 잘 안 가면서 조직이 괴사되고 그 조직이 괴사되면서 이제 그 밑에 부분들이 노출되는데 심한 경우에 이제 뼈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눌리는 부위가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꼬리뼈, 골반뼈, 복숭아뼈, 또 계속 누워 지내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얇고 눌리는 부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예방하는 방법도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너무 딱딱하게 눌리지 않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침대를 사용하시거나 욕창용 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한 곳이 오래 눌리지 않도록 자주 바꿔주고 또 이제 살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욕창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아령 교수님께서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로 모시게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치매와 이에 동반되는 문제 행동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매가 동반되거나 환시나 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밥이나 반찬에 벌레가 있다라는 환시가 보일 수도 있고요. 식사에 독을 탔다고 망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식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돌봐주는 가족에 대해서 피해 망상이 생기면 가까운 가족인데도 나를 해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거 외에도 다른 문제가 더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선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운동 증상이 아니라 비운동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배뇨장애 때문에 하루 종일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수시로 생겨서 실신을 하면서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식사하시는 게 저혈압을 유발을 해서 식사만 하시면 혈압이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환자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관장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전신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말 후기 환자분들의 생활이 정말 그동안 접했던 거와는 또 더 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환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는 나한테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모든 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들었던 많은 증상이 모든 환자에게 다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남았을까요? 네, 희경 씨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연명의료 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세히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뭐 연명이라고 한다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계속 이렇게 연장시키면서 유지하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부터 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삶의 마지막을 다른 분들보다는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장기기증 신청 등록도 미리 해두고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되도록 발급도 받았거든요. 혹시 장기기증 신청 등록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저 했습니다. 저는 예과 1학년 때 축제 기간에 그런 부스가 있어서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미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네, 조금 무거운 얘기라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셨는데 김아린 교수님,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가 있고,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시술, 즉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혹은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인공호흡기를 착용시키는 것, 혈액투석을 하는 것,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시술을 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목적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이런 파킨슨 TV 프로그램을 하면서 접하게 됐지만 사전에 이렇게 연명 의료서라는 것을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좀 홍보가 돼서 간간히 외래 중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희 채널이 아마 이제 파킨슨병을 다루니까 이게 파킨슨병에만 해당하겠거니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아련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미리 결정하고 나는 이 순간에서 이렇게 하겠다,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신청하실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 교수님도 이런 문의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게 전보다는 보편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마랑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연명 의료에 대한 논의는 짧은 시간 얘기하는 걸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장 결정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이 좀 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환자의 고통만 길어지는 결과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된 파킨슨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를 최대한 했는데도 폐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호흡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치료되지 않는 감염증이 있을 때 폐혈증 쇼크라고 하는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또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의사를 표현을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렇게 딥한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아마 저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처럼 정보를 아예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약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상황인데 환자가 의사를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때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평소 생각을 2명 이상의 가족이 진술을 해주면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환자가 나는 의미 없이 기계 달고 고통받기 싫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환자분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환자분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평소에 전혀 표현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추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장기 기증 서약서는 광고에서도 많이 봤고요.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결정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향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따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링크로 아래쪽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하시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정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환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튜브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미리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 또 좀 드릴게요. 많이 진행된 파킨슨 환자분에게 발생하는 연화장애, 즉 삼키는 게 힘들어지면서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들이 아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튜브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화장애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고 이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시술인데요. 이 튜브는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가게 되는 콧줄, 저희가 흔히 콧줄이라고 말하는 그런 튜브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복부를 통해서 바로 위로 삽입하게 되는 위루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콧줄은 코에서 위까지 대략 60cm 정도 튜브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간 삽입을 하게 되면 코, 인두, 식도, 위 점막이 손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복부에서 바로 위로 튜브를 삽입하는 위루관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영양 공급 혹은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미리 상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은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명치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서약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영양 공급 튜브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밝게 얘기를 전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들이 모든 환자한테 똑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편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너무 가망이 없다, 내지는 너무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그냥 있는 지식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모르고 앉아서 그 상황에 당황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 네. 잘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파킨슨 질환에서 후기 상태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미리 알고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눠봤던 이야기 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TV 시즌2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 오늘은 파킨슨 질환의 후기 상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들도 오늘 진행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김미정 교수님부터?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초기부터 중기까지 환자분들은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 만나고 궁금증 해소하고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후기 환자분들은 거동이 힘드셔서 병원에 못 오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지를 못해서 얘기를 듣지를 못하시고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 들어보지를 못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힘든 내용이기는 하고 말을 꺼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또 꼭 말씀을 한 번은 드려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이웅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라.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환자분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얘기를 준비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아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 모두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후기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치료 방법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모두 희망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제가 뵀던 환자분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또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알지 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고요. 또 파킨슨병이 어떤 단계든 어떤 환자든 다 어렵거든요. 어려움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잘 이겨내시는 분들과 못 이겨내시는 분들의 차이는 어쨌든 마음인 것 같아요. 더 잘 넘어지시는 분들도 긍정적이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삶의 질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 증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른 비운동 증상도 별로 없는데 병 자체의 이름에 압도되시는 분들은 마음이 이미 꺾여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중꺾마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주제에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고요. 환자분들 꺾이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꺾이지 않는 환자분들 손을 잡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꺾이지 않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파킨슨 TV 시즌2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칭찬해 주세요.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